네, 이슈앤피플에서 4가지 뉴스를 선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알차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우영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도 관련 뉴스들 살펴봤지만 지금 북한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건국 이래 대동란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네요. 네, 북한이 공개한 내용만 살펴보면요. 4월 말부터 원인 모를 유혈자, 열이 나는 사람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5월 10일 하루만 18,000여 명 발생했고 13일 17만 4천여 명, 그리고 14일 토요일에는 29만 6천여 명이 발생했다고 하고요. 누적 사망자 42명이라고 하는데 이 북한이 공식 발표한 숫자가 이렇다는 건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감염됐을 거고 사망자가 10만 명 넘게 나올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유혈자라는 표현도 아마 그 의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단 키트라든지 검사, PCR 검사를 통해서 진단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확진자, 네. 진단된 사람 이렇게 표현하지만 북한은 그 진단 키트도 없고 네. PCR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유혈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만 하더라도 이 오미크론이 뭐 스텔스, 샤이 뭐 다양한 표현을 썼습니다. 즉 집계되지 않은 사람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북한도 집계되지 않은 사람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오늘 CBS 뉴스쇼에서 한 인터뷰를 보면요. 북한 사회 특징이 옛날부터 책임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대로 보고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하는 것보다 조금 더 상황은 안 좋을 거라고 합니다. 네, 이게 사실은 책임 문제도 있고 또 가장 또 정치 지도자에 대한 비난을 안 하는 일종의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 평양의 대규모 행사와 열병식에서 비롯됐던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욕했다가는 뭐 김정은 위원장을 욕하는 상황이 되니까 더더욱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외신들도 비슷한 위험 지금 지적하고 있죠. 네, CNN은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을 상세히 소개하고 분석하면서 북한에서 이 코로나19 발생은 재앙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이 바이러스 전파 경로와 관련해선 중국과 무역도 차단할 정도로 엄격하게 고립 노선을 걸어온 상황에서 어떻게 전파되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이렇게 했고요. 네. 또 북한 체제가 투명성이 결여됐고 정보를 나누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또 다른 위험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지금 영상물도 만들어 배포했고 우리나라에서 묻기가 어렵지만 중국에서는 코로나 감염 시 대응 영상 같은 것들도 북한에서 만들어서 배포했다고 해요. 네. 자, 그런데 정작은 의약품 같은 것들이 제때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알려졌고 굉장히 질책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회의를 주재했고요. 이 전염병 전파 상황을 신속히 억제 관리하기 위해 국가 예비의약품들을 긴급 해제해서 시급히 보급할 때 대한 비상 지시까지 하달을 했고요. 모든 약국들이 24시간 운영 체계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 지시했는데 아직도 이게 집행이 바로 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 부분에 역량을 투입해서 평양시 안의 의약품 공급 사업을 즉시 안정시키는 것에 대해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특별명령을 하달했다. 이렇게 통신은 전했습니다. 예, 북한 조선중앙TV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도가 되는데 그 보도 내용들을 이우영 아나운서가 정리하다 보니까 예. 북한식 표현과 용어들 예. 네, 그대로 인용하면 사실 또 오히려 전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중간중간 바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격리를 북한에서는 4주간 한다고요? 네. 자, 우리는 14일 격리였었습니다. 처음에 초기에. 그리고 지금 7일인데 4주나 격리를 한다면 격리는 격리고 뭐 국가가 마비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 국회 시정연설을 했죠. 여기서 이제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이어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사일 또 핵실험 위기가 좀 뚫릴 수 있는 기회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는데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이 윤 대통령의 이야기도 소개했지만 오늘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추경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가 핵심이었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서 취임 후 첫 번째 시정연설을 가졌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얘기도 했고 우리 안보 현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이 북한이 어쨌든 날이 갈수록 핵무기 체계가 좀 고도화되고 있죠. 네. 미사일 시험 발사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형식적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뭐 경제 얘기도 했고요. 다양한 어려움이 지금 사실 대외적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원 이런 것들도 지금 수출을 안 하는 나라들도 늘고 있고요. 유영 아나운서와 함께 저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잘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오늘 본회의에서 가장 핵심은 추경이었어요. 코로나로 인한 손실보상 등이 핵심인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죠? 네, 윤 대통령은 추경안에 대해서 초당적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하는 것이 소상공인의 손실을 완전히 보상하고 또 민생 안정을 충분히 지원하면서도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건정성도 지켜야 한다 이런 거였는데요. 네. 이번 추경의 총 규모가 59조 4천억 원이지만 지방정부 이전분 23조 원을 제외하면 중앙정부는 36조 4천억 원을 지출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서민생활 안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고요.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추경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간곡히 요청한다. 거듭 말했습니다. 2022년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한 604조 정도 되거든요. 59조 정도의 추경이니까 10분의 1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자, 이게 또 뭐 재원이 어떻게 그간에 없었던 내용들이 발견되면서 또 여러 가지 정치적 공방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여야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빨리 지원하는 데는 마음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외에 여러 가지 정부 중점 개혁 과제 얘기도 했어요. 네, 윤 대통령은 총 3가지 개혁 과제를 얘기했는데요. 지속 가능한 복지 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네. 얘기했고요. 또 세계적인 산업 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 필요하다고 강조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교육개혁 이렇게 3가지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자, 연금, 노동, 교육 뭐 국민들이 원하는 바도 있을 것이고 현실적인 부분들도 있을 텐데요. 좀 구체화된 내용도 저희가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인서트에서 저희가 들려드렸는데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3선입니다. 당의 주요 요직도 지내셨는데 제명 결정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 사실 이제 박완주 의원에 대한 첫 입장이 나왔습니다. 박완주 의원의 첫 입장이 나왔는데요. 네.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문자 메시지를 살펴보면 당과 나에게도 고통스럽지만 불가피하게 제명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어떠한 희생과 고통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때가 되면 입장을 낼 생각인데 그게 아직은 아니라고 했고요. 또 감내하고 시작한 일을 지켜봐 달라면서 많은 분께 죄송할 뿐이라는 말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처음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또 결정을 할 때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관계라든지 사건의 얘기는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입장을 내면 좀 뭔가 본인이 억울한 게 있다 이렇게 해석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보면은 불특정 다수에게 사과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언급은 없어서 무소속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네. 나오고 있는데요. 박 의원 문자에 대해서 당내 우려도 제기가 됐습니다. 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박 의원이 억울하고 방어권을 발휘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들을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자, 피해자는 뭐 자신에 대한 강제 의원 면직까지 시도했다라는 것도 알려져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역시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결국 오늘 오전이었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박완주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네. 앞서 소개해드렸던 윤 대통령 시정연설 본회의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이 의원 제명을 의결한 건데요. 네. 사실 그 전에 비대위에서 제명 의결이 있었는데 네. 정당 소속에 있는 의원의 제명을 할 경우에는 정당법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 이상의 의결이 필요해서 이렇게 의원총회를 해서 결국 의결이 됐고요. 민주당 의석 이제
168석에서 167석으로 줄어듭니다. 예, 뭐 무소속으로 자발적으로 나가신 분들도 있고 또 이와 관련된 비슷한 사건으로 제명돼서 무소속이 된 분들도 있고 그런 상황이네요. 정치 쪽 뉴스를 전하다 보면 참 조심스럽고 죄송스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좋은 뉴스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한 가지 남은 뉴스는 또 다음번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